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선발 결정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 설명하고 직무수행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발 결정에 다양한 선발 전략의 중다회기법을 활용하는 법을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바로 중다통과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모든 예언변인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를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중다통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예언변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점수를 요구하는 방법.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어떤 예언변인에서 지원자가 요구되는 점수 미만을 기록하게 되면 채용 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변인에서 하여튼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점수 이상은 맞아야 통과가 된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의 예언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낮은 점수를 보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중다회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하나의 예언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어떤 다른 예언변인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높게 받은 예언변인에서 높게 받은 그 부분이 낮은 점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중다회기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다통과법은 최소 통과 점수, 컷오프 스코어, 커팅 스코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꽈락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예언변인에서든지 다 최소한 이 점수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다장애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플 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실시되는 많은 장애, 우리가 보통 허들이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 또는 예언변인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또는 장애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좋은 점수를 계속 얻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결국 성공적인 지원자는 모든 장애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장애에서 걸리게 되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죠. 이 중다장애법의 장점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빨리 도태되므로 자질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전체 선발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탈락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확신을 갖게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그 예언변인들로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계속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수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장애물들을 다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발 전략은 우리가 중다회기법, 중다통과법, 중다장애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 중에서 보통 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중다장애법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 모든 단계별로 계속 통과를 해야만 최종 선발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발 전략까지 우리가 선발 결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하고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코너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질문이 없었어요. 한두 개의 질문만 올라와 있고 대부분 다 질문이 없었는데, 정말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너무 내용들이 어렵지 않아서 별로 모르는 게 없는 건지 궁금한데, 아무튼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너무 급하게 넘어가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질문들을 안 올리시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직무수행평가 1과 2를 또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교육 및 훈련,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 반기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 아마 범위가 다 진도가 다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직무수행평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은 주로 이런 어떤 조직의 어떤 기업의 입사 전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죠? 산업심리학에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들이 퍼스널 사이콜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발, 인사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선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직무수행 평가까지 살펴보면 산업심리학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 분야를 다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수행 평가라는 것은 이제 그런 선발 절차들을 거쳐서 들어온 이제 직원들을 얘기하겠죠. 직무수행 평가의 내용으로 직무수행 평가를 하는 이유, 목적,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직무수행 평가의 영양 과정,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능한 평정자들, 누가 이제 평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직무수행 평정 기법, 평정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수행 평가 시의 판단 오류,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또 살펴봤듯이 선발 과정에서도 면접이나 또 이런 예언변인과 관련된 중간중간에 평가자들이 또 판단을 하는 경우, 면접원들의 판단 오류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직무수행 평가할 때도 역시 판단 오류는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내용들로 직무수행 평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어프레이절이다라고 얘기해요. 퍼포먼스 어프레이절. 수행평가는 종업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업원들이
부서에 배치를 받고 그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리고 그 종업원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 승진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내리기 위해서 수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의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수행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 업무 수행 능력, 그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승진과는 상관없이 수행 개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한다. 즉 수행에 기초해서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행평가 활동과 또 수행을 개선하는 피드백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두 포함하는 개념. 수행평가 활동과 피드백 활동. 물론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 바로 수행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행과 효과성, 직무수행평가의 개요의 내용 중에 이제 수행과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필요하다. 수행이라는 건 뭐냐? 수행은 이제 행한다. 그죠? 행동과 동의어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것들을 또 관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조직의 목적과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하고 개인의 유능성, 즉 기여 수준을 나타내는 거다. 기여 수준. 그렇기 때문에 입사해서, 그러니까 선발이 되어져서 이제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 일하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수행과 관련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효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effectiveness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평가를 말하며 개인의 영향력이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그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윗사람이 하게 되든, 뭐 자기 팀장이 하게 되든, 동료가 하게 되든, 수행한 어떤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개인의 영향력이나 통제를 벗어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행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효과성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 종업원이 자기 스스로가 뭐 승진 횟수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종업원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 효과성 간의 관계는 있지만,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행과 이 효과성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은 종업원에 대한 수행평가가 종업원의 통제하에 있는 직무 관련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것은 종업원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관련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종업원이 어찌 할 수 없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수행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직원, 그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의 업무 관련 행위에 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업무 수행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 퍼포먼스 어프레이절이다. 직무 수행 평가.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뭐는 충분한데 뭐는 부족하고, 그게 개인이 됐건 아니면 집단이 됐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하면 뭐 팀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직무 수행 평가는 우연한 관찰, 그러니까 팀장이 팀원들의 일하는 것을 가끔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팀장 눈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 우연한 관찰이죠. 또는 팀장이 뭐 과거의 기억 또는 직관 이런 걸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라는 건 이제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되겠죠. 특히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경험한 바로는 보통 11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 올 한 해 내가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게 이제 성과, 그 직무수행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놓고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건 또 마찬가지로 팀장이 모든 팀원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쭉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팀장은 팀원들을 다 일일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정리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 뭐 우연히 관찰하게 된 모습, 이 친구가 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프로젝트 할 때는 조금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것도 이제 관찰에 대한 거고요. 또는 과거의 기억,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직무수행 평가에서 어떤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또 대인 간의 갈등이나 저항과 같은 인간적인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선택해야 더 정확하고 공정하고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평가 체계를 선택해야 더 정확하고 공정하고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직무수행 평가에는 관찰과 판단의 두 과정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두 과정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편파가 바이어스가 개입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뒤에서 또 그 오류라고 하는 그죠? 평가 수행 평가에서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편파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직무수행 평가가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은 뭐 당연히 모든 그 조직에 들어와 있는 종업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 이 직무수행 평가에 도움을 받게 되죠. 그죠? 수행평가 체계는 급여를 산정하는 거, 승진, 그 다음에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조직의 조직결정의 질을 의사결정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력 선택에서부터 장래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까지 개인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관점과 애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어떻게 직무수행 평가를 받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조직을 얼마나 내가 조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가가 별로였어요. 그러면 점점 그 조직에 대한 애착이 자꾸 얇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옅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사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당연히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인사결정에는 이런 직무수행 평가가 기본 데이터로 다 제공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뭐 승진, 뭐 요새는 또 연봉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지만 실제 아주 극단적이 아니면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렇게 평가해서 뭐 승진에 누락되거나 승진에 성공적으로 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는 다 있어야 되니까요. 직무수행 평가의 이제 일반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 개인이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종업원 개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가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또 수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종업원 개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그죠? 연봉 산정, 승진, 뭐 부서 배치 이런 거 할 때 다 이 직무수행 평가의 결과가 당연히 기초로 작용한다. 기본 자료로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베럿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했어요. 이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임금 인상,
승진, 전보, 부서를 옮기는 거죠.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포함하는 인사관리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첫 번째의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데 직무 수행의 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평가 정보를 사용하는 수행 향상 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인사 선발과 훈련 절차의 타당성, 그리고 이런 수행 평가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교육 훈련, 그죠? 교육 훈련에 투입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전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준거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 목적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인사관리의 목적, 두 번째는 수행 향상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직무 수행 평가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 선발 기준에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선발의 어떤 타당화 부분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예언변인의 타당화, 그죠? 중거변인의 타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인사선발 기준의 타당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 종업원 선발 방법의 타당화를 입증하려면 직무수행 성공 여부와 관련 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변인들을 사용했을 때 그 예언변인들을 도구화했던 선발 프로세스 상의 여러 단계들을 다 통과한 사람은 당연히 직무수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 성공 여부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선발 도구 중에 하나인 심리검사 또는 입사 지원서, 면접 등이 어떤 것을 사용했든 간에 선발 방법에 기초해서 일단 선발이 결정된 고용한 종업원의 직무수행 성과에 대해 계속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선발 프로세스상에서 사용된 방법들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계속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그 축적해 놓고 계속 뭐 상관도 내보고 회계 분석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선발 방법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고 구성되어 있는지, 선발 방법의 타당성이라는 측면, 그죠? 이 타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종업원과 그렇지 못한 종업원 간에 선발 시의 점수 비교를 통해 선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발된 종업원들 중에서도 어떤 그 선발 프로세스에서 그 선발된 종업원의 점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와 또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선발 도구에서의 획득한 점수와 그 다음에 직무 수행한 그 성과들을 점수화한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직무수행 평가는 종업원 선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용한 종업원 선발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잘 구성됐고 잘 만들어졌고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적합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서 우리가 직무에 투입한 이런 종업원들, 현직자들의 직무 수행 결과를 보니 아주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종업원 선발 프로그램이 올해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그런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또 그 선발 프로세스 내에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빼고 새로운 선발 방법을 넣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무수행 평가가 인사선발 기준의 타당화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종업원들의 그 훈련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종업원이 직무수행을 평가함으로써 그의 구체적인 기술, 지식 또는 심리적 태도 상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이러이러한 측면은 어떤 기술이 활용됐고 어떤 지식이 활용됐고 어떤 태도가 장점으로 발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한 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훈련을 통해서 관련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한 이후에는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 그래서 뭔가 향상이 필요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네 뭐 내년에는 이런 그 과정에 가서 좀 그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사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음 해에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내에서 자기가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당연히 그 상사가 제공해준 피드백에 의해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종업원의 약점을 개선하도록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당연히 뭐 뽑아놓고 네 능력을 네가 알아서 다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일을 시켜보고 일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 약점을 개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팀이나 부서가 직무수행상에 어떤 결함이 나타난다면 신입사원의 훈련과 기존 사원들의 직무수행 단점을 교정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파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우리 회사 지금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측면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측면에 대해서 더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새롭게 개발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무수행 평가는 종업 훈련을 시행한 후에 또 그 직무수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교육훈련 다 시켜놓고 뭐 교육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 직무수행이 얼마나 더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해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실무를 하는데 이 직무수행 평가를 해보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도 당연히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또 이 직무수행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결정의 기초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에서 모든 그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연봉, 인상, 승진 또는 원하는 자리로 인사이동, 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그런 직무수행 평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상을 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벌도 마찬가지죠. 보상뿐만이 아니라 처벌도 이런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보상이 정해져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반드시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더 많이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종업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사기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평가라는 게 이러한 인사 및 경력 결정의 기초 자료로 당연히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목적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의 자료라는 것도 이 직무수행 평가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무수행 평가를 통해서 직무 설계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직무를 재설계하는 경우에 어떤 종업원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정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모든 종업원의 성과가 다 낮게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특정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이니까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 모두에 대한 성과가 다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종업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낮은 성과의 원인이 종업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의 구조 또는 환경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직무를 재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수행 평가가 바로 직무설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경우에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과의 향상, 그런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성과의 향상보다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 모든 종업원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의 성과가 다 낮으면 그건 교육훈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육훈련을 시켜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직무를 오히려 재설계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 평가가 바로 직무설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크게 지금 4가지 목적을 설명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거예요. 고용주,
경영자의 입장, 관점과 종업원의 관점에서 이 직무수행평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고용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측정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에서의 개인차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개인차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측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신입사원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선발 도구들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개인차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수행평가와 피드백을 문서화하는 것은 법적 방어를 위해서다. 당연히 그 근거 자료를 꼭 남겨놔야 되는 거죠. 수행평가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해준다. 당연히 그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 보너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거죠. 평가 차원과 기준들이 전략적 목적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수행에 대한 기대를 명료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의 여러 가지 차원과 기준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적들, 그죠? 목적들을 정확하게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행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수행관리 과정의 일부분이다. 당연히 그 수행관리하는 그 과정 속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개개인별로. 전통적으로 개인의 초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가 준거들이 팀워크를 포함할 수 있고 또 팀들이 평가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사실은 팀 내에서 그 팀원들 개개인들에 대한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이 초점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평가의 준거 기준들을 보면 또 하나의 팀워크라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팀워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팀장의 어떤 평가는 팀워크라는 부분도 평가에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평가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초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관점에서는 수행 피드백은 당연히 필요하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상사의 그 시각에서 당연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작업자들 간의 수행 수준에서의 차이가 공정하게 측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공정하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라는 부분도 종업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공정성 이론이라는 걸 조직심리학에서 배웠죠. 그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당연히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평가 결과를 보니까 역시 내가 이걸 하면서도 잘 몰라서 어려워했던 점이 역시 좀 부족한 점으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런 동기들이 당연히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수행평가에 대한 관점도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경영자와 그 일반 직원들 간의 관점에서의 차이는 있는데 당연히 이 수행평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단지 종업원들의 경우는 평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팀원들 간의 평가 결과를 보니까 팀장이 결국 평상시에도 보니까 누구를 편애하더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역시 종업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그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들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전반부에서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직무수행 평가의 영양 과정과 관련된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